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수많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예측했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억지로 대한민국 경제를 겨우겨우 끌고 가는 모습이라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퍼즐, 그럼 무엇일지 또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쇼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상황의 퍼즐들을 모아봤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대외적으로 한국의 인지도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환율이 막 오를 건데, 그렇기 때문에 1500선을 그동안 위협했던 환율이 무언가의 이 움직임 1420원대까지 서서히 내려왔다라는 거와 정부가 시중은행들에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연동되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걸 엄포하는 모습, 이것만 보더라도 답은 사실 정해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그리고 추경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하나씩 또 기사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0.4%포인트로 낮춰졌다. 이거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강도의 속도가 예상보다 뛰어넘었다 라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한은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이번 인하를 포함해서 연내 2회에서 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분석, 한은이 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근데 이제 밑에 당연히 언제 할 건지는 미지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0.25%포인트 내린다라고 해서 내수경제가 막 살아날 거냐라는 거겠죠. 사실 이거 모두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효과 정말 미비할 거다.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라는 거 말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금리가 비슷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부동산 때문에 기준금리를 막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역효과로 왔다라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2022년에 기준금리를 미국처럼 몰렸어야 되는데 21년, 20년 저금리 시대 때 부동산에 돈이 불패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몰렸고 민심도 여기에 연동돼서 부동산을 정부가 쉽게 건드리지도 못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부동산이 막 여기에 모든 게 몰려 있으니 부채, 저금리, 돈이 다 그쪽으로 몰려갔으니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요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 대출, 추경 이렇게 말이에요. 환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 그러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긴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환율일 수밖에 없다.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데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 시국처럼 불안한 정세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괜찮다라는 퍼포먼스를 우리나라 정부와 한은이 했었다. 외환보유고가 소폭 감소되었다라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소폭 감소가 되었는데 환율은 진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괜찮습니다 라는 거 다양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 대출은 기준금리 인하를 한은에서 했는데 시장에서 한은과의 반대로 시중금리가 치솟아 버리면 한은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해봤자 효과가 더 없다, 약발이 떨어진다라는 거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와 한은은 시중은행들에게 동조를 강요할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요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 추경 이야기를 좀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준금리 소폭 인하는 내수경제에 살린다라는 느낌이 전혀 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엔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창용 한은 총재도 여기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20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인 부작용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에 언급했던 15조에서 20조 원의 규모의 추경 편성이 적절하다,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추경은 진통제에 비유를 했다. 단기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수단이다. 이 총재는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에 보완하는 역할이고, 진통제를 갖고 경제를 막 날게 하는 거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이다. 이 총재는 올해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내년에 그보다 더 많은 재정을 써야 성장률이 올라간다. 계속 더 많이 하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 또 추경의 내용이 중요하다. 앞서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보편적 지원보다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라는 부분과, 근본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원인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추경이 필요하기는 한데, 대규모 추경을 하고 싶지만 올해를 넘겨도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또 추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저성장 국가로 진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을 차라리 15에서 20조 원의 규모로 하고 선별적인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지금 뽑아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성장 국가가 됐기 때문에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싶어도 설령 된다 하더라도 내수경제에 들어오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질을 바꿔서 내수경제를 조금이나마 더 살리던가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대규모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참아도 그 이후 좋은 미래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런 게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 내후년의 경제 어떻게 된다라는 거 일반 대중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1%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맞는 말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구조조정을 하겠다. 배부를 때도 구조조정을 해도 욕을 먹는 판국인데 배고픈 현 상황에서 한다라는 거는 이론에 불과할 뿐이에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 경제 충격이 발생이 돼서 시급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말이죠. 결론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과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부분과
한은에서는 추경을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추경을 너무 많이 하면 재정 건전성이나 내년, 내후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과 우리나라 경제 이제 저성장 국가이다. 수출,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